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창인의 창에서는 가장 빠르게 당내 경선을 마치고 진보당 대통령 후보로 결정된 진보당 김지원 후보와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월 19일 당 대선 후보 선출 대회에서 63.85%를 득표해서 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치열한 내부 경선을 통해서 진보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수락 연설을 보니까 광장을 수놓은 목소리들이 실현되는 세상, 새로운 평등공화국을 열어가겠다. 뭐 이런 포부를 밝히셨죠. 네. 뭐 경선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소회를 좀 잠깐 한번 듣고 갈까요? 네. 힘들었냐고 물어보시면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한 4개월 넘게 정말 단 한나절도 쉬지를 못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아시다시피 안국동에서 많은 시민들 모여서 밤새면서 그야말로 파면을 위해서 싸웠지 않습니까? 예. 그 바로 직후에 저희는 선거 공고를 내고 대선 준비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랄까 아직 농성독이 안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몸과 마음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리고 그 파면 직후에 뭐 예상했던 바긴 하지만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준동을 이어갔었고 뭐 윤석열도 그렇지만 한덕수 등등의 정말 기막힌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편치도 않았고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고 또 어렵고 그러면서도 또 진보 정당에게는 중요한 계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예. 뭐 소회가 아주 간단합니다. 길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좋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평등공화국? 평등을 전면에 내세워 무슨 뚜렷한 이유가 있나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진보 정치, 진보 정당 그러면 뭐 또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니야? 늘 뭐 몇십 년 동안 들었던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번 선거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윤석열 탄핵광장에 나왔던 수많은 시민들, 특히 그 무대에 올라가지고 마이크 잡고 시민 자유 발언 굉장히 많이들 하셨잖아요. 네. 뭐 직접 인터뷰도 네. 많이 하셨지만 그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들 물론 뭐 아카이빙된 자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거의 집회에 빠짐없이 개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결국은 윤석열 끌어내려질 것이고 그렇게 해서 조기 대선 치러진다면 여기 이렇게 나와서 엄동설안에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심지어 건강과 열정을 다 바치는 분들이 대통령 하나 바뀌는 것만 바라고 나오신 게 아닐 텐데 어떤 세상을 바라고 싶으신 걸까를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첫 얘기가 본인 정체성 소개부터 하잖아요. 본인의 뭐 나이나 사는 곳, 직업, 뭐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처지에 비추어서 느끼는 삶의 고단함이라든지 여러 어려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돼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 얘기들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는 우리 사회의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결국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고 대체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마이크도 잡으시고 열심히 응원봉도 흔드시고 깃발도 흔드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전통적인 진보정당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 광장을 울려 퍼졌던 가장 강력한 시민들의 외침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평등이고 게다가 또 이제 민주공화국이 흔들렸기 때문에 평등공화국이라는 워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계급적, 이념적 불평등을 넘어서서 혐오와 배제가 없는 맞습니다. 특히 본인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윤석열 정권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시민으로 대접도 못 받았는데 그런 차별과 배제 없는 세상, 혐오 없는 세상에서 사랑으로 새롭게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말씀하시면서 많은 감동을 주셨죠. 시민들께서. 좋습니다. 근데 진보당은
그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12.3 내연 그 계엄에 대해서 이 내란을 막아 싸운 정당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입니다. 보니까 광장과 뭐 의회를 연결하는 그런 임무를 가교 가지고 역할, 있다. 네. 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 현재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끊임없이 윤석열은 활보하고 있고 또 이 한덕수 권한대행과 또 서성목은 내란의 공범 아니냐라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대선을 관리하고 심지어는 또 어떤 분은 대선에 나오겠다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란 세력이 모여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후보 내는 게 맞냐? 내지는 이들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한 우리 후보님 좀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단호한 견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죠. 네. 일단 내란 사태 이후에 국민의힘의 태도가 네. 내란은 잘못되었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런 상황을 빚은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겠다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심지어 반성이 없습니다. 예. 4개월 내내 내란 주범, 공범, 심지어 수괴를 옹호하는 태도를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단들이 보여왔었고 그 직후에 파면 직후에 뭐 하다못해 윤석열을 출당시키는 제스처라도 취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은 며칠 전에 그 윤 어게인당 창당 해프닝 당시에 나는 아직도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그랬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이면 1호 당원이 내란을 저질러서 파면이 됐으면 당연히 이번 조기 대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호 2번은 이번 투표용지에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 좀 그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리 난파선에서 탈출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든 뭐 신당을 창당하든 해서 보수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다 같이 죽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서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 대한 주권자로서의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한간에서는 그냥 뭐 심판, 뭐 해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당을 그냥 강제 해산시키면 안 돼?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그렇게 말을 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제가 과거에 정당의 강제 해산을 당해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 같은 민주공화국에서 자유로운 정당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여전히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대선 경유하면서 저는 깨질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마지막으로 정당 해산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우리 국민들이 지난 4개월 동안 그랬던 것처럼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그래야 되나. 사회적 갈등도 너무 심하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을 완전하게 심판을 해주시고 그 첫 번째 시도가 이번 대선 그리고 그 다음은 지방선거가 돼야 되며 그 과정에서 심판의 무대에 서기보다는 좀 어떻게든 재생의 그 의지를 보여주겠다 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은 빨리 빠져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 맡길 일이 아니고 국민들의 네. 마음과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맡겨둘 일이다. 그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빨리 거기 있는 분들은 탈출하는 것이 살 길일 거다라는 충고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경선 중이잖아요. 네. 지금 경선하는 모습 좀 보고 계시죠? 네. 저는 뭐 굉장히 좀 충격을 며칠 전에 받았는데 뭐 키높이 구두 얘기도 하고 또 뭐 보정 속옷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네. 또 바퀴벌레냐 뭐 자동차 바퀴냐 이거 선택하면 예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후보들 속에서 네. 이분들이 반성은 없이 지금 이런 짓을 해도 되나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던데 맞습니다. 그 경선 과정을 보는 소회나 그 후보들에 대한 평가 제가 볼 때 이제 아마 지금 우리가 이걸 나누고 나면 오늘 아마 네 분으로 이제 압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구라고 네. 딱 찍어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제 판단에는 아마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은 안전할 것 같고 뭐 나경원과 안철수 중에 한 분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 같던데요. 네. 뭐 평가를 좀 하라고 하면 좀 심한가요?
일단 끝에서부터 해볼까요? 예. 나경원 의원은 그 윤석열 파면 직후에 예. 내란숙의 부름을 받으셨죠. 그랬죠. 점지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대체 왜 그분을 그 전 각하께서 점지를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대표 나올 때는 엄청 두드러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어쨌든 판사 출신이라서 이후에 형사 재판 받을 때 도움 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과거에도 뭐 그 친일 대표 인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훨씬 더 강경한 극우적 발언들을 더 쏟아내고 있고 저는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예. 본인의 머리로 이 정치적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에 그 인터넷에 본인 직접 찍어 올리신 것 같은데 그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드럼통에는 왜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게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엄중한 정치 현실을 만든 장본인으로서의 조금의 책임감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윤석열 내란숙의 점지가 본인에게 어떤 정치적 위기를 불러올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전 충격적이었던 게 그 출마 선언하는 날 그 전태일열사 동상 앞 옆에서 나란히 그랬죠. 앉아서 다리를 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열사에 대한 모욕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여전히 차별받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그 노동자들을 지키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의 이력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심지어 과거를 팔아서 그러니까요. 변절의 이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모습이 굉장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번에 그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등에 업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또 정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으로 인해서 표가 분산되어서 굉장히 암담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출마자들 레이스를 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몇 안 되게 당시 국회 탄핵안 가결에 찬성을 했었던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내란 사태가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상황을 부른 것이 그 상황을 만든 것이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게 한 것이 본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죠. 너무너무 가볍게 나는 그때 탄핵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라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들이 전직 대표로서 이 당의 운명과 여기까지 온 상황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준표 전 시장 일단 저는 뭐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요. 그런가요? 그분이 1년이라도 빨리 대구 시장직을 내려놔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대구 시민들에게 큰 복을 주었다. 네. 정말 뭐 더 말을 덧붙일 것이 없을 정도로 이 대선판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이제 코미디로 몰고 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키높이고도 얘기하고 그런 수준 낮은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것이 정치적 경륜이고 국민과의 청년들과의 소통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빨리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냥 후보들 면면을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결론 내려도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는 이제 지금 내란이 일으켰던 세력 그리고 그 세력이 극우 세력과 결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단순히 윤석열 정권을 만든 장본임을 넘어서 지난 길게 잡으면 한 100년 정도 한국 사회 뭐 그 이전 그 일제강점기까지 포함해서 권력을 누려온 자들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곳곳에 그 권력을 뿌리뿌리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확인했던 것이 지난 넉 달 동안 곧 파면이 될 것 같은데, 곧 헌재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 상황들이 질질 끌려지고 심지어 어떻게 검찰이 내란 수계를 석방시킬 수가 있지? 어떻게 법원이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지? 굉장히 놀랬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채 50일이 남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안 된다. 그럼요. 그 안에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갖 짓을 할지 모른다, 계책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도 안심하고 안 되고 힘을 모아야 되겠군요. 왜냐하면 아직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니까요. 이번 선거에서 않았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만 꼽는다면 5년에 한 번 있는 정상적인 정규 대선이 아니라 내란 사태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치르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그 누구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진보당의 대선 전략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번 국민의힘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나서 이제 그 진보당 대선 전략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균형 있게. 아직 민주당에서는 제가 보니까 뭐 어후명, 뭐 어대명, 그러니까 뭐 거의 어찌 보면 압도적으로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당내에서 있을까? 옆에서 봤을 때 이재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평가도 하나 해주시고 1번. 2번은 이건 좀 약간 다른 문제인데 그 이재명 후보가 한때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왜 우리를 스스로 민주당을 가리켜서 중도 보수 정당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개념 규정을 지었는데 그러면 이제 진보당 당명조차 진보당 내세우고 있는 이 진보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며 어찌 보면 야, 이 기회다. 진보는 이제 우리 거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그런 지지를 보이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있는 선거가 아니라 탄핵 정국 직후에 벌어진 대선이다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게 뭐 민주주의에서 이게 90%가 말이 되냐 이런 공격을 쏟아내는 것도 봤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를 여기까지 키워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 정권이고 검찰 독재인 거라 뭐 그렇게 말해서 형편은 아닌 것 같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든 대선 전략을 반 이재명으로 잡아 놓았을 터이니 뭐 그 전략대로 계속 선거를 치를 텐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말씀하셨는데 뭐 저는 지난 11월부터 윤석열 퇴진 집회 또는 뭐 반 윤석열 집회를 광장에서 가져가면서 민주당과 같이 공동 집회를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야 5당이 원탁 회의를 꾸려서 대표들의 회의를 한 3차례 정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실용적이다. 그리고 뭐 저도 진보당과 뭐 민주당이 생각이 똑같으면 합당을 하지 왜 연대를 하겠습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들도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회의 자리 전후로 해서 저희 당의 생각은 이런데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솔직하게 합리적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뭐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보다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결국은 이 정국에서 이번 정권 교체가 단지 이재명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40여일 동안의 레이스가 아니라 내란 세력의 척결을 바라고 민주주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의 진일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광장의 빛의 혁명으로 압축되었다면 그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는 대선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통 크게 결심하고 받아 안을 수 있는
후보인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눈여겨 보실 것 같고요. 저는 12.3 내란 이전에 이재명 후보와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한 이재명 후보가 많이 달라지셨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 주셨던 예. 그 민주당의 정체성과 네. 관련해서는 저도 많은 질문을 받는데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방송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우린 뭐 중도 보수다라는 말씀하셨던 바로 다음 날 오전에 제가 그 회의가 있어서 같이 그 얘기를 한번 언급을 나눈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오래 전부터 민주당은 진보 진영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 정확하지 않은 정치적인 개념상 정확하지 않고 한국 언론이 대단히 임의로 정치 지형이 어느 정도 왜곡시킨 결과라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나 이전 정권의 뭐 대통령들께서 중도 보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정치가 양당 구조로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진보적 대중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는 흡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을 뿐이지 이제 국민의힘이 많이 위축되고 나아가서 해체되는 국면까지 간다면 그 영역이 이제 보정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 상황까지를 내다보고 민주당이 채비를 하겠다. 우리가 보수까지 다 접수하겠다라는 생각을 발표하신 것이라면 예. 진보의 영역은 더 선명하게 한국 사회를 더 진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진보당이 역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를 표방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어찌 보면 내란을 일으키고 극우적인 형태를 보여주니까 민주당이 진짜 보수는 우리다라고 등장했고 진보의 영역은 진보당이 책임지겠다 그럼요. 이런 네. 것이죠. 그럼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진보당 대선 전략을 들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야구당 모여서 만들었던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의 2차 선언문을 한번 보니까 거기에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해서 재정당이 연대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맞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도 주장하고 계시고 또 민주 수호 광장의 연합 정치를 성사하겠다라는 연합 정치 표현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 당내에서도 안 하는데 논란이 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도 이 정당에서 대선 과정에서 손을 잡는다, 연합 정치를 성사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예, 눈앞에 어찌 보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연합 정치를 성사한다는 것이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이재명을 어차피 모아서 몰아주자는 뜻이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5년, 30년 가까이 동안 진보 정당이 주로 정치적 국면, 특히 선거에서 취했던 방식은 그 양당의 그 치열한 경쟁의 그렇죠. 틈바구니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겠다 이런 네. 것이었지 않습니까? 과거 이회창 노무현 후보 사이에 있었던 권영길 후보 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그때 당시 97만 표인가요? 네, 거의 100만 표 앞에 100만 표 나왔죠. 가까이를 얻었는데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벌써 언제적 일이면 20몇 년 전 예. 일인데요. 근데 저도 뭐 3년 전에 대선 출마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선거를 치르고 있다. 내란의 종식이 내란 세력의 청산이 영순위의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진보당은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지난 4월 4일 날 저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파면 결정이 있고 난 직후에 극우내란 세력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상당히 우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마음도 있지만 어디 가서 폭동 일으키지 않을까? 테러가 일어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예요. 실제로 헌법재판소 주변에 학교도 휴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상보다 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파면 결과가 8대 0이었기 때문이죠. 그게 만약에 압도적이었다. 압도적이지 않았더라면 네. 상당한 소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의 결과가 뭐 지난 3년 전 대선처럼 비등비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차기 정권은 임기 내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이겠죠. 하나는 내란 사태가 쉽게 종식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는 윤석열 없는 사회에서의 변화를 바라는 그 무수한 사회 대개혁적 요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없는 동력 상실, 이런 것은 광장의 시민들도 진보 정당인 저희도 절대로 바라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적어도 윤석열 탄핵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하시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열망이다 이거죠. 압도적 정권 교체인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파면 이후에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그 입장 변화도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수치들이 더 많이 잡히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민심을 잘 헤아려서 진보당이 취해야 하는 대선에서의 입장은 무엇인가로 놓고 본다면, 일단 진보당은 지난 여름부터 윤석열 탄핵을 당론으로 삼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국회에서 세석 가지고 실제로 의회 안에서 탄핵을 추진시킬 수 있는 힘은 없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6년, 17년 박근혜 퇴진 광장에서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됐던 것처럼 다시 한번 퇴진의 광장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매주 집회를 열었었고, 그때 이제 뭐 그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과도 같이 이 장외 집회를 열고, 여러 시민사회들과도 같이 연대해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K-팝 음악도 틀고 응원봉도 사용해보고 다 했었어요. 11월에 이미. 그래서 이 광장에서 구호는 다 달랐거든요. 저희는 탄핵해야 된다. 뭐 조국혁신당 정도도 탄핵이었지만 뭐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은 뭐 퇴진, 탄핵 이런 표현 쓰지 못했고, 광장에 모이신 분들도 저마다 윤석열을 비판하는 사유가 다 달랐습니다만, 목소리는 조금 다를 수 있더라도 우리가 같이 연대를 해야 될 명분은 충분하다. 그래서 최소의 구호를 같이 합의할 수 있는 것만큼의 구호를 든다. 이 기조를 가지고 지난 몇 개월 동안 함께 해왔었던 거죠. 두 번째는 국회 안에서 연대도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석은 적었지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처음으로 제안을 해서 한 40여 명 정도 되는 여러 뭐 5개 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먼저 탄핵에 불씨를 지피셨고요.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제 원탁회의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윤석열 탄핵을 만든 것은 이미 그런 흐름들이 작년부터 쭉 이어져 왔었고, 명태균 게이트 같은 그런 이제 정권의 켜켜이 쌓였던 비리 같은 것들이 폭발하다 보니 뭐 대학가의 시국 선언이라든지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더는 이제 그 무마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12.3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지, 그저 뭐 윤석열이 술 먹다가 그냥 한번 해본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쌓여 있었던 모순을 폭발하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보당은 오래전부터 광장 연합 그리고 국회 안에서의 연합을 시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열심히 싸웠던 그 사람들이 그 역사가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그 12.3 계엄에 맞선 항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항쟁의 세력들이 새로운 정권 교체도 함께 만들고 정권 교체를 통한 항쟁의 성과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맞는 거다.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로의 정권 교체 이후에 당시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초창기에 자임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사회대개혁에 대한 요구들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고 결국은 개혁의 실패에 따라서 검찰공화국이 탄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2년, 3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정권 퇴진의 흐름을 만들려고 했을 때 정말 많은 시민사회에서 문재인 정부 그렇게 되는 거 보면서 다시 광장에서 그 고생을 하자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당시 민주당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죠. 민주당 정권으로의 촛불 항쟁 이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다 완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국민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저는 이 광장에서 여느 때와 달리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그 3월 8일 석방 이후에는 민주당에서도 천막 당사치고 같이 네, 싸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국민과 호흡하면서 정권 교체를 광장의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래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가 저는 굉장히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압도적 정권 교체도 가능하다. 그래야만 뭐 3년 전에 당했던 배신 때문에 다 같이 정권 교체는 이제 나 몰라라 하고 파면 끝났으니까 광장 문 닫아야 돼. 이런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면 사실 조국 혁신당은 후보를 내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 당들이 야 5당 중에서 민주당으로 다 힘을 그냥 모아서 이기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진보당 후보를 내신 거 아닙니까? 그 차이가 있을 텐데. 일단 후보를 안 내겠다고 밝히신 정당은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그렇죠. 두 네, 두 당이 안 정당이고 내죠. 기본소득당은 아직 정확한 입장을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입장 정리를 안 했나요? 저는 확인된 공개적으로 확인은 된 바가 없고 선대위 기획단 같은 것을 구성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리고 원외정당입니다만 정의당, 노동당을 포함한 지금 경선을 치르고 계시는 곳들이 있고요. 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를 내고 자당의 정책과 입장을 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저희는 후보를 안 내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상황은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이 50% 지지율을 얻는다. 민정 후보가. 진보당도 10%를 훌쩍 넘긴다. 또 다른 야당도 한 10%쯤 없는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나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후보가 20% 미만을 얻는다. 그래서 한 80% 가까운 민주수호 세력의 압도적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사회대개혁의 동력도 저는 훨씬 크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꿈 같은가요? 아닙니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서울 그 서부지법에 있었던 안동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극우 파시즘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 사실 정광훈 목사 집회 발언 수위를 봐도 그렇고요. 혐오와 배제의 논리가 너무나도 부끄러움 없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인에 대한 혐오, 뭐 며칠 전에 아예 그냥 그 중국인 차이나타운에 쳐들어가서 데모를 하는 형태, 또 여성에 대한 혐오, 또 심지어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 이런 섬뜩한 구호들이 막 난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정말 심각한 이 극우 파시즘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느냐, 사회로 나아가고 있느냐, 뭐 이런 위험성들을 느낀단 말이죠. 이재명 후보도 테러도 직접 당하기도 해봤고. 맞습니다. 김재현 후보님도 그런 위험을 언뜻 SNS 통해서 밝힌 바도 있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잠깐 듣고 갈까요? 저는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어디를 혼자서 거리를 활보하진 않습니다. 뭐 그런 지 좀 오래됐고요. 제가 2012년도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직후에 당선 직후에 곧바로 무수한 혐오의 언어들 속에
노출이 되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당시는 종북 공세도 굉장히 심각했었고 여성에 대한 혐오도 뭐 제가 입었던 옷차림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죠. 늘 이제 예. 회자가 되면서 게다가 나이도 당시에 거의 최연소였었기 때문에 31살이었거든요. 모든 혐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었지만 어디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그 생각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윤석열 그 석방 이후에 3월 중순께에 어떻게든 빨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선고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선고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 그 동아면세점 인근에 서서 출근길 시민들께 이제 홍보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불현듯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나가는 사람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황산 같은 걸 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예. 토크 콘서트 도중에 예. 고3 남학생으로부터 황산 테러를 당했었던 당했죠. 일이 있었던 예.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한국 사회에서 최근에 다시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 여러 테러들이 일어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 것들을 보면서 전 대단히 불안하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네. 제가 서 있던 그 자리 비슷한 곳에서 혼자서 예. 피켓을 들고 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론 뭐 사진을 찍어주시는 뭐 그 참모나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앵글 바깥에 있긴 했겠습니다만 나와는 처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정작 혐오의 언어를 잘 구사하는 정치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이 사회가 자신이 공격받을 위험은 없다라는 그렇죠. 느낌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 예. 상황을 바로잡는 데서 정치적 무게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부지법 폭동이라든지 뭐 극우 온라인 사이트에서 혐오적 표현을 내뱉거나 어떤 폭력적 상황에 대해서 모의를 한 사람들 상당수가 청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바탕 위에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혐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선동이 그 배경에 다 있었잖아요. 그것이 그렇겠죠. 윤석열의 옥중서신이든 뭐 국방부 장관의 옥중서신이든 아니면 이준석 같이 일상적으로 뭐 여성 혐오라든지 갈라치기를 하는 정치인들의 교묘한 선동이든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유포가 되고 그것이 또 조직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뭐 이를테면 각 대학가에 가서 그 극우 시위를 벌인다든지 그렇죠. 최근에 그 건대 앞이라든지 이런 예. 현중 시위 같은 것들을 또 조직적으로 벌이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나쁜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정치가 만들어낸 상황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그런 혐오 세력, 갈라치기 세력은 극우 세력의 양산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잘 눈여겨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 정치에 그런 혐오나 갈라치기의 선동이 자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참 그런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까지 감사합니다. 거기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오늘 아까 우리 하시기 전에 인천공항에 잠깐 다녀오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부랴부랴 왔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에 부닥친 대한민국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아마 그래서 갔다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평소에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패권이나 이 제국주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오셨고 당도 또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제 과거의 동맹국들이 지금 난리가 난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를 이제 강요하고 있고 또 고액의 관세 협상을 네.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까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이 한독수 체제 아래서 이런 관세 협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방도가 있느냐? 견해를. 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통상 압력은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죠. 근데 뭐 한국 정치에나 한국 정부의 무능일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정치 현실이 처해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현실로 맞닥뜨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임기가 한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그러니까요. 심지어 이 내각의 주요 구성원들이 이후에 형사재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른바 내란 내각이 향후 수년 동안의 한국 경제와 한미 관계에 중요한 그 기준을 마련하게 될 이 협상에 이렇게 발빠르게 나선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똑같은 속도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나라들을 찍어서 소위 그렇죠. 본인 말 잘 들을 것 같은 나라들을 그러니까요. 찍어서 예.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넙죽 이것을 받아 안고 심지어 한독수 대행은 외신을 통해서 협상 전략을 막 밝히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것도 굉장히 저자세로 예. 다 받아들이겠다. 예. 뭐 여기 방위 분담금 얘기는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고 또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비행기로 최상목, 안덕근 두 장관이 이제 미국에 출국을 해서 협상 아닌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은 졸속 타결의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고 지금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할 때이며 한국의 정치 상황은 협상을 미룰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다녀왔고요. 당연히도 어려운 상황이죠. 뭐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트럼프에 대해서 뭐 우리 국민들도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인데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미국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어라는 태도로는 아무것도 우리 것을 지킬 수 없고 어디까지나 국익을 최우선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우리의 원칙대로 아니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협상에 임한다는 그 당연한 얘기를 그걸 왜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못하겠으면 자신 없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손 떼고 있는 것이 한덕수 내각, 내란 내각이 그나마 이 국민들을 위해서 남은 40여일 동안 복무하는 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뭐 그 얘기를 하신 김에 말이죠. 사실 그 바이든 정부가 신냉전 전략을 아주 강하게 펼치면서 한미일 동맹은 유례없이 발전을 했단 말이죠. 반면에 러시아와의 관계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는 많이 그냥 소원해졌고 특히 이제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야 될 이제 외교 문제라고 할까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 그것도 한번 듣고 가고 싶습니다. 흔히 이제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 또 반미 얘기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단순한 뭐 반미냐 친미냐 이런 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이런 이분법적으로 국제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많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국익,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는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유연성 있는 외교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일방적으로 한미동맹, 사실 한미동맹은 전쟁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이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계는 하루빨리
청산돼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전쟁 동맹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적 관계로 전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군사적 동맹 이외에 경제적 관계라든지 또는 뭐 환경과 관련된 관계라든지 뭐 인권과 관련된 관계라든지 다양한 다자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브릭스 같은 곳의 가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에게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일방적인 과거의 동맹관계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중립외교 노선을 선언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보다 유연한 전략을 펼쳐야 될 때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경제를 지키고 무엇보다 평화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극화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된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브릭스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미국에서 안 좋아할 텐데요. 많이 뭐라 할 건데. 다른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유독 한국만 미국 눈치를 그렇게 봅니까? 네. 그렇죠. 저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지. 맞습니다. 이제 지금 아주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김 후보님이 선출 대회에서 내년 국민참여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제7공화국 시대를 열어내고 진보 정치 전성기를 열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7공화국 시대라는 표현이 탁 눈에 들어왔고 국민참여 헌법 개정을 하겠다 개헌에 관련된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국민참여 개헌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일단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 중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시점에 어떤 개헌을 할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실 수 있지만 87년 헌법 체제가 지금 우리 현실에 너무 맞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변화를 헌법에 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텐데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근에 구체적으로 개헌이 추진됐던 때가 언제냐를 들여다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에 2018년에 대통령 개헌안이 올라갔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요구가 막 들끓었었지만 그것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좋은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얻고 다양한 세력들의 의견을 구해서 개헌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대조차도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동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계속 12.3 내란 이후에 만들어졌었던 광장연합이 파면됐다고 해서 여기서 그냥 문을 닫으면 안 되고 정권교체와 이후의 사회대개혁 나아가서 그 사회대개혁 과제를 새로운 헌법에 담는 개헌연대로까지 이어지도록 계속 연합은 강화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결국은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 나눠먹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각제냐 아니냐, 뭐 그 대통령제, 뭐 4년 중임제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재헌 의회를 만들고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헌법을 개정해 왔던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헌법의 개정에 따라서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이 헌법안을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동력을 형성해서 좋은 헌법안에 대해서 지지를 해 주셔야 된다. 마지막 개헌의 절차는 국민 투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당은 이 국민참여 헌법이 아니면 지난 18년 때처럼 또다시 개헌이 좌초되거나 또는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들의 권력을 나눠먹는 방식에서 야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민참여 헌법 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구체적 방식으로는 그 개헌 절차법을 개정을 해서 그 500명 정도의 무작위 추첨을 통한 국민들의 그 국민 참여 헌법 개정 국민 참여 회의를 만들어서 이 기구를 통해서
상설적으로 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국회 개헌특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최근에 진보당 윤종호 원내대표가 발의를 하였습니다. 법안을.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원탁회의에서 2차 선언을 통해서 사회대격의 노력을 야오당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구체적 약속의 결과물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참여 개헌을 야오당이 함께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귀결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예. 아니 근데 그 개헌 안에 담겨야 될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평등공화국의 내용도 당연히 들어가야 예. 되는데요. 저는 1순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국민들께서 퇴진광장에 모여서 많이 얘기하셨던 것이 헌법 제1조 우리에게 주권이 있다 이런 예. 것인데 87년 헌법에 국민주권주의 원칙을 담기는 했으나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도 제대로 만들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헌법은 제7공화국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1순위여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지금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정치 세력이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진보당이 주장하는 선명한 진보적인 정책들을 담재할 수 있는 평등공화국의 내용까지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평등공화국의 내용은 뭐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네. 초청해서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시간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밝힌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 대개혁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가장 시급한. 예, 지금 당장.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평등의 가치를 지금 시기에 시대적 요구로 내세웠던 이유는 소득이나 젠더나 지역이나 뭐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멍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내놓아서는 이제는 교정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랐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후위기 문제라든지 심각한 양극화 문제 같은 것들은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고치기 위한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넘어서지 못했던 몇 가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 존재할 때가 되었다. 차별금지법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압도적 다수의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차별을 느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런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법으로 이제는 국민적 합의를 만들 때가 되었다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겪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일하는 사람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예. 노동자가 자기 힘을 키울 수 있게 헌법이 보장한 것이 노동조합인데 한국은 아직까지 노동조합 조직률이 1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2배 이상 늘려서 우리 국민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는 500만 명 정도는 노동조합을 가져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차별로부터 극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언제까지 유럽을 부러워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는 앞세워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지금 다른 야권 후보들이 여성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조건 그렇죠. 그리고 그 응원봉 광장에 나왔었던 수많은 여성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치인이 없는 조건에서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페미니스트 정치를 이번 대선에서 무대 위에 올려놓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참. 예, 이제 뭐 대담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워낙 까다롭고 쉽지 않은 주제들을 너무 편하게 정리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덧붙일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넉 달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신 덕분에 이번 그 내란 사태가 이제 종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던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시는 모든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정권 교체를 압도적으로 해내는데 진보당이 역할을 하겠고,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진보 정치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진보 정치가 과거에 민주노동당 때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얘기하면서 기대감을 갖게 했다는 말씀들이 많이 들었는데, 진보당과 김재현 후보를 통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기대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모든 정치 세력들은 대선을 향해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의 준동은 또한 더불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놓을 때는 아닌 듯합니다. 광장에서 함께 투쟁하며 잡은 손 놓치지 말고 대선도 함께 잘 치르고 한국사의 대계획을 위해 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진보당 김지현 대선 후보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